네, 안녕하세요. 좀 늦게나마 이제 신소재와 미래기술 관련 수업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재료의 정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좀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만 할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연력학 한번 리뷰하고 제가 저번에 연력학 리뷰했었을 때 제가 약간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를 많이 못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하고 그리고 리뷰하고 보충하는 식으로 조금만 하고 바로 정기적 성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 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시스템이 있고 서라운딩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이제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work or heat 가 같은 약간 에너지 파라미터 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이제 템퍼러처, hit에는 템퍼러처가 들어가고 work에는 프레셔랑 볼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셔랑 볼륨을 외부에서 가하냐, 프레셔 앤 볼륨, 압력과 부피, 그리고 hit히 같은 경우는 히 캐패시티랑 뭐 템퍼러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엔트로피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은 말 그대로 물질 자체고, 물질 자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스템을 일반 화공 연력학을 들으면은 화공 연력학에서는 반응 공학 자체에서는 이거를 반응기로 보는데 저희 신소재과에서는 이거를 원자 배열 또는 어, 이제 자체. 예를 들면은 시스템 자체가 액체면은 얘네들은 이제 풀어져 있는 시스템이고 결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고체 시스템이면은 얘네들은 이제 특별히 특정 레티스 즉 고체 배열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인 거고요. 화학공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리액터, 반응기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정확히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시스템을 이렇게 두는데 실제로 재료 연력학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그 레티스, 고체의 레티스 구조 또는 물질 그 자체 물질 그 자체가 레티스겠죠. 근데 이게 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이제 물질 그 자체를 시스템으로 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스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R은 컨스턴트 값이고 PBT에 따라서 이제 그 값들이 저희들이 T 값을 알고 싶으면은 P랑 B 값을 알게 되면 이제 RT를 알게 되는데 앞에 이제 NRT나 ZRT real gas factor, ideal gas factor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일반적인 모든 물질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페이즈가 변하게 돼요. 물론 이 솔리드 페이즈가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러한 식으로 가냐는 물질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이 경계점을 저희는 트리플 포인트라고 한다.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물질을 두 개 섞어요. 이제 알로이 페이즈, 바이너리 페이즈. 바이너리 페이즈로 갈 때는 이제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멜팅 포인트가 더 높다 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솔리드랑 리퀴드랑 같이 존재하는 이 듀 포인트랑 버블링 사이에 이, 이 약간 공존하는 영역이 발생한다. 모든 물질 다 그렇죠. 근데 일단 이렇게 섞여 있는 케이스 때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저희들이 과연 고체는
과연 순수한 고체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재료 연력학에선 그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화공이랑 화학공학이랑 신소재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화공은 액체랑 기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근데 신소재는 액체랑 기체 기준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액체 기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정유, 유기물. 이라면 여기는 저희 쪽은 조금 더 무기물 그리고 고분자 이러한 애초부터 저희들이 다루는 물질이 달라요. 둘 다 화학 기반에서 시작됐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초점을 맞추는 페이즈랑 물질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공은 이제 액체랑 기체를 따르게 되는데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는 고체랑 액체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반도체 배울 때 고체는 세라믹 같은 경우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말은 즉슨 결정 구조가 뭐 테트라고날이 아니라 뭐 월자이트 아나타제 루타일 이러한 특정 고체 구조가 존재하게 물질마다 이러한 그 다양한 고체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결정 구조를 디터민하는 거는 온도와 압력인데 대표적으로 뭐 볼륨도 될 수 있겠죠. 온도 압력인데 여기 이거 알로잉 시켜주는 거잖아요. 얘들 서로 지금 알로잉 시켜주는 건데 알로잉 시 이 결정 구조에 추가적으로 영향이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고체라고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보여준 거지만 여기 이렇게 넣을게요.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프리프하는 얘네들이 메모는 따로 안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활용하셔서 뭐 얘네들이 선호하는 결정 구조가 있고 솔리드여도 같은 고체지만 또 얘네들이 이제 물치할 때 갖고 있는 결정 구조랑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2대1, 2대3 비율로 섞였지만 그래서 실제로 물질을 꼭 이 물질이 아니라 A랑 B라는 솔리드를 섞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에 관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A란 물질이 있을 때 얘네들은 알파 페이즈 즉 A란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임의로 알파 페이즈 A란 물질을 썼지만 A가 가질 수 있는 연력 가장 페이버러블한 가장 원하는 고체상이 있고 B가 원하는 고체상이 이제 베타 페이즈인데 이 사이에 있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페이즈로 가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같이 A랑 B랑 같이 있는 조성에서 이러한 조성에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베타 페이즈가 점점 사라져요. 오히려 알파 페이즈 도미넌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서 리퀴드 기반의 알파 페이즈, 뭐 컴포지션이야. 뭐 비란 물질도 당연히 들어 있겠죠. 근데 as a crystal, 에서 결정 상태로 봤을 때 이게 그 위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리퀴드랑 알파 페이즈 도미넌트가 가고 말 그대로 어느 지점에 이상 가면은 얘네들이 베타 페이즈 플러스 리퀴드 도미넌트하게 가는데 이 가운데 경계 있잖아요. 이 가운데 왜냐면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 유태틱 포인트 이
60% 지점으로 이게 이렇게 그 여기 레드 페이지랑 여기 없는 거죠. 이게 레드 프리퍼드 페이지죠. 다들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성립냐에 따랐는데 PB 페이버드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이것도 여기 갖고 오고 여기는 이제 PB 플러스 틴이 갖고 있는 결정 구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일 때는 틴 자체 조금의 레드가 있고 온도가 좀만 있어도 이제 레드가 갖고 있는 틴 자체의 결정 구조가 불안정한 거죠. 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스테이트에 있는 거죠. 여기가 좁다라는 거는 틴이 되게 어 그 상온 300 이제 페르나이트니까 이제 이 온도대에서만 조금 안정한 상태고 잠시만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이 좀 많아갖고. 예, 그래서 여기서 레드 페이지로 가는 레드 퓨어일 때 안정적인 페이스랑 이제 틴 페이지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섞이게 되고 여기선 이제 그 레드 페이버드 페이지가 있고 여기선 이제 틴 페이버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여긴 틴이죠. 틴 지점이죠. 틴과 레드 페이지의 딱 인계점을 저희는 이제 유테틱 포지션이라고 하고 약간 싱글 페이지 때 약간 크리티컬 트리플 포인트처럼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을 저희는 유테틱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액체 자체의 종류는 별로 없어요. 액체는 그냥 액체고요. 뭐 콜로이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체일 때는 고체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자 배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체 연력학에서는 이러한 바이너리 페이즈 또는 다양한 페이지일 때는 온도에 따른 이런 어, 페이즈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베타 페이즈라고 했는데 여기에 페이즈 C가 있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간단하게 표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A랑 B를 섞을 때 이게 얘네들이 이제 여긴 온도 디펜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페이즈를 제가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페이즈가 있느냐 알파 페이즈가 있냐 베타 페이즈가 있냐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어 당연히 페이즈의 종류에 따라 어 물, 물, 물질의 물성이 바뀔 것이다. 바뀔 텐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섞였을 경우에, 이렇게 섞였을 경우에, 과연 안정할까? 그러니까 얘들이 섞였어요. 근데 얘들이 A랑 B랑 잘 섞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비누랑 뭐, 뭐 기름과 물 섞으면 얘들이 서로 안 섞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랑 B랑 레티스 성향이 안 맞아서 서로 분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물질을 얘기할 때 저희는 깁스 프리 에너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준으로 말한다. 그래서 리퀴드 라인이 있고 솔리드 라인이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실제로 꼭 이렇게 안 가더라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B의 에너지 상태가 또 낮을 수도 있고
A의 상태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A가 더 낮은 상태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리니어 스케일로 안 가고 이렇게 한번 꺾이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안정한 상태.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A랑 B랑 알로이를 시킬 때 연력학적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는 이러한 여기서 이제 리퀴드 상태일 때는 한 대충 10%, 15%? 뭐 이건 봐야겠죠, 정확히. 그리고 솔리드 상태일 때는 한 뭐 50%때 가장 안정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항상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말은 즉슨 나중에 좀 더 심화해가지고 음,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솔리드 하나 그은 거예요. 여기는 리퀴드 하나 그은 거고 그냥 솔리드는 알파 페이지냐 베타 페이지냐 뭐 심지어 아모포스 페이지냐 다양한 페이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컴포지션에 따라 갖고 이 각각의 고체 그 페이지가 가질 수 있는 어 에너지가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 그래프를 토탈 긋게 되면은 아마 거의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가기보다는 이건 솔리드에 대한 전체적인 뭐 그래프일 수도 있고 좀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 각 조성이 존재할 수 있는 안정한 페이지를 따라서 이 친구들이 여기 작게 이렇게 놔둘게요. 나중에 보라고. 작게 얘네들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은 웬만해서는 이제 어, 불안정한 구간이고 이 여기 이 안정한 두 구간을 가지고 저희는 메타스테이블한 영역이라고 한다. 반안정적인 영역.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페이즈에 따른 어, 페이즈에 따른 이런 안정한 구간이 있고 리퀴드 페이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많이 보여지지만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장점인지 이제 그래갖고 이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나중에 가서 그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점선 그려보면은 대충 이해 가실 거예요. 이거 그리는 건 뭐 지금 여기서 하지 맙시다. 왜냐면은 네, 이렇게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타 페이지 미니마이즈 되는지 여기 다 닿는 접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심화 연력학 들어가면 배울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깁스 프리 에너지랑 템퍼러처 컴포지션 그래프랑 여러분들이 좀 연동해서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냥 이걸 보지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기준으로 봐야지 나중에 가서 이 그, 이 그, 이 기준으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가 여러분 이해돼요. 왜냐면은 잘 봐요. 여기 T1이잖아요. T1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 좀 그냥 디테일하게 넘어갈게요. 사실 저는 사실 저번 시간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준비했던 건데 이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막 어느 시점에서 이걸 얘기해야 될까 약간 이런 혼란이 좀 있어갖고 1번 지점에서 컴포지션 쭉 수입해요. 쭉 수입하면은 지금 리퀴드 페이지랑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랑 서로 안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닿는 구간이 아니고 저희 항상 여기 끝자락. 그러니까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면 여기 오버랩 되는 지점이 있죠. 오버랩 되는 지점이 이렇게 3번 포인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랑 같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도 이제 꼭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 여기 이 접점 부분을 기준 이 꼭지점 기준을 미니멈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T2 때는 베타 페이지 안 건드리니까 베타 페이지는 그냥 위에 이 리퀴드 페이지 위에 존재하게 되고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 물질 자체는 T1에서 지금 리퀴드밖에 안 존재할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지금 깁스 프리 에너지에서 리퀴드 페이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리퀴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 페이지랑 베타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선 고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리퀴드 100%. 근데 여기서는 T2에서는 리퀴드 한번 알파 페이지 한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페이지 거치고 그리고 이 컴포지션 순간 넘어가는 순간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지가 되고 그 이후의 온도에 대해서는 알파 페이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가 T2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어찌됐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에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음 거 T3도 에너지 영역이 낮은 때 이럴 때는 알파 페이지가 존재하고 5와 6 영역에선 리퀴드랑 알파 페이지가 같이 존재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6에서 7부터는 이제 리퀴드가 존재하고 제가 다 적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리퀴드가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7번하고 8번에서는 이제 딱 이 리퀴드가 갖고 있는 연력학적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에서 특정 컴포지션 이상 가면은 얘가 베타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베타 페이지가 리퀴드 페이지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되잖아요. 어차피 알파 페이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길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 알파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타 페이지랑 이제 딱 딱 서로 크로스 때리면서 이제 알파 페이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베타랑 리퀴드만 존재하거나 베타만 존재할 거야. 하면서 플러스 베타 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베타 페이지만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T4도 너무 쉽죠. T4는 여기 유택틱 펑션, 유택틱 영역에 있는 데인데 알파 페이지 존재하고 알파 페이지 리퀴드 페이지 존재하고 리퀴드 플러스 베타 페이지 존재하고 베타 페이지 존재하는 영역. 단순하죠. 그리고 여기 제발. 이거 잠만. 화면 공유가 되고 있었나? 이거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녹화 실시간이 뭐 좋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음, 일단 이 부분만 다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녹화가 안 됐으면은 제가 다음 리뷰할 때나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거 지금 녹화되는 지금 이거 화면이랑 같이 되는데 안 됐으면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바이너리 페이즈를 그렸을 때 이제 고체 같은 경우 알파 페이지 이제 A 컴포지션에 페이버한 그 페이지랑 고체 구조랑 B에 가까운 베타 페이지가 있는데 얘들이 섞이게 되면 이제 리퀴드 플러스 알파 페이즈, 리퀴드 플러스 베타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특정 그러니까 B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베타 페이지에 관한 게 많아지는 거죠. 가운데 이제 낮은 온도일 때는 A랑 B랑 같이 존재하고 더 높아지면 얘들이 리퀴드가 돼가지고 고체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선 고체 구조죠. 아래는 고체고 위에는 액체 구조.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리퀴드랑 고체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가. 하지만 어느 지점 가면 유테틱 컴포지션으로 기반으로 얘들이 이렇게 중간에 싹둑 잘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목소리 녹음되고 있나? 아마 마지막쯤에는 좀 대면 강의로 대면이라기보단 녹화 강의 말고 좀 실시간 강의도 좀 하시죠. 약간 예전에도 한번 이래갖고 좀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서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건 템퍼러처랑 컴포지션 프로파일인데 템퍼러처랑 깁스프리 에너지 왜냐면 깁스프리 에너지 기준으로 저희가 물질의 안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솔리드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이 알파 페이지가 있고 베타 페이지가 있더라. 알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일 때 이렇게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베타 페이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베타 페이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알파 페이지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깁스프리 에너지랑 컴포지션 그래프로 저희가 이런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T1일 때는 실제로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항상 리퀴드에 해당하는 깁스프리 에너지는 알파랑 베타상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왜냐면 낮아야지 안정하니까 2번일 때는 알파 페이지 살짝 거치고 알파 페이지가 그냥 더 낮은 에너지에 있고 그리고 믹싱 페이지 한번 거치고 그러니까 딱 이 그 리퀴드랑 알파 페이지랑 약간 엇비슷한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리퀴드 도미넌트 페이지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베타 페이지는 거치지 않는다. 왜냐면 T2일 때는 베타 페이지는 항상 리퀴드니까 T3일 때는 좀 복잡하게도 이제 처음 알파 페이즈 섞였고 리퀴드 페이즈 중간에 존재하고 리퀴드만 안정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리퀴드 플러스 베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타 영역 그러니까 이 T3의 영역 선을 긋고 쭉 보면 그런 식으로 된다. T4는 이제 유테틱 포인트 라인인데 여기서 알파 페이지 있고 리퀴드 페이즈 영역 있고 리퀴드 페이즈 영역이 되게 짧죠. 여기는 이제 섞여 있는 영역이죠. 리퀴드 페이즈보다 이제 유테틱 포인트니까 베타 페이즈랑 알파 페이즈랑 뭘 다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이렇게 선만 긋고 이제 10일까지는 이제 베타 페이지랑 이제 알파 페이지 그리고 리퀴드 페이지 다 공존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여기는 베타 페이지다. T5일 때는 여기는 이제 리퀴드는 존재 못하고 알파 이 가운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여기 질문은 유테틱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 9번하고 11번에선 리퀴드도 존재하고 알파 페이지도 존재하고 베타 페이지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표기하기 나름이지만 이건 과연 우리가 10을 기준으로 점을 찍냐 안 찍냐의 기준인데 여기서 저희는 이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리퀴드, 알파, 베타 다 존재한다라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한다. 네, 연력 가계법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인터널 에너지는 heat 마이너스 work.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중요시 하시고 Q가 플러스면은 이제 열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면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워크가 플러스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워크 던 네게티브면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들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얘들이 만약에 그 1보다 크면은 얘들은 이제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 노테이션이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나가는 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아이소베릭, 아이소코릭, 아이소설멀, 에디아베틱 이전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 여기까지는 다시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세컨라.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은 엔트로피. 이제 원자의 불규칙도가 올라간다. 근데 얘들이 가스이면 가스일수록 얘들이 디스오더된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가 아니라 얘들이 디스오더된 형태로 돼 있으면 훨씬 더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고체들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인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기체 형태로 되면 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 형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많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A, B 이런 식으로 고체가 쭉 이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마이크로 스테이트 형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 확률적인 가능성이 낮은데 얘들이 만약에 기체로 돼 있잖아요. 기체로 돼 있으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얘들이 B들끼리도 뭉치고 A들끼리도 뭉치고 어쩔 땐 3개 뭉치기도 하고 어쩔 땐 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B랑 이렇게 뭉칠 때도 있고 이렇게 뭉칠 때도 있고 이렇게 뭉칠 때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률적인 마이크로스테이트 횟수가 엄청 올라가게 돼요. 엄청 올라가게 되면서 얘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스테이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연력학 하면서 알면 좋은 게 카르노 덴진. 카르노 덴진은 이제 저희들이 핫 레저버에서 콜드 레저버 할 때 얘들이 이제 열이 들어가면서 피스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증기기관차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카르노 덴진은 work out 분의 work in 이러한 기준으로 형성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핫 레저버랑 콜드 레저버 1 마이너스 콜드 레저버의 온도랑 그, 그, TH인데 얘들을 저희들이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이러한 기준으로 이게 왜 월크아웃이 이거냐면 이러한 기준으로 어, 계산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살짝 알고 가시면 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약간 이거 앞에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스킵한 부분. 제가 방금 굉장히 빨리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따로 카톡이든 뭐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항상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리뷰 세션 때 한 번 더 리뷰를 하긴 하겠지만 네,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조금만 쉬고 다시 할게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약간 멘붕 와가지고 이거 아씨 왜 녹화가 안 된 거야? 녹화가 아니라 화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갖고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에 1시간, 2시간 다 녹화하고 이게 제대로 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방 먹다니. 예,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입이 쩍쩍 마르거든요. 뭐 아무튼 그냥 혼자 얘기고요. 이제 정기적 성질을 알아봅시다. 저희들이 이제 연력학적인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근데 방금 연력학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연력학적인 게 왜 중요하냐? 연력학적인 거는 얘네들이 뭐 전도성이 있고 뭐건 간에 연력학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력학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물질의 내구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결정시켜 줄 수 있는 게 연력학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저희들이 섞을 때 이 컴포지션 다이어그램, 바이너리 페이즈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 물질의 안정성이나 이 물질의 페이즈를 논하는 케이스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력학 1법칙, 2법칙은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알아 있으면 좋고, 카노 사이클도 연력학에 꽂히니까 알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시험 문제 내던 뭐라든 가장 핵심은 이 세 가지 페이즈 다이어그램. 이게 저희 그 신소재 연력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런 마이크로 스테이트 엔트로피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정한 물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했어요. How to make a stable material. 그럼 now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전도성을 확보하고 싶거나 비전도도를 확보하고 있는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We don't know where to go. 어떤 물질을 만들지는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을 보면은 이제 컨덕터, 세마이컨덕터, 인슐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컨덕터는 말 그대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랑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특정 밴드 갭을 갖고 있고, 이게 1 일렉트로볼트에서 3 일렉트로볼트면은 1에서 3 사이면 저희는 반도체라고 하고, 이제 3 이상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얘를 부도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제 저희가 금속 기준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금속들은 전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세미컨덕터는 상대적으로 낮고, 세라믹도 낮고, 폴리머는 뭐 말도 안 되게 낮죠. 마이너스 14승, 마이너스 17승. 얘는 위에 7승, 마이너스 4승 이런데. 얘네들이 훨씬 높아요. 컨덕터가. 근데 이제 컨덕터 기준에서 저희는 이제 옴스라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V, I times R. 아씨, 보기. 잠시만요. 왜 이래. 예. 그래서 옴스라 기준으로 가는데, 오메라는 볼티지는 IR이다. 이게 이 커런트랑 그 저항.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는 금속 기준으로 봤을 때니까, 금속 기준에서 이렇게 그 이제 랭스랑 에리아가 크면 클수록 공간이 넓잖아요. 잘 봐요. 무엇을 잘 봐야 될까?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자가 흐릅니다. 제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visualize,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쪼로로로로 가요. 쪼로로로로 가게 되는데, 얘네들이 좁고 이것도 작으면 작을수록 얘들이 잘 가겠죠. 그러니까 에리아는 작을수록 좋고, 이제 랭스랑 에리아, 그러니까 이제 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얘들이 이제 전도성이 좋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에리아는 과연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어찌 됐건 전자가 여기 보면은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컨덕션에는 10개가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10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얘들이 좁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촘촘 이렇게 쫌쫌따리 이렇게 줄 서서 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좀 크면은 물론 여기서 콜리전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콜리전이 좀 일어나긴 해서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짧고 에리아가 넓으면은 전도성이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리아랑 그 리니어의 역수로 생각하면 되고요. 쉽죠? 그래서 이제 금속 기준에선 그래요. 어찌됐건 컨덕션 밴드랑 이제 밸런스 밴드일 땐 이 컨덕션 어찌됐건 전도 잘 봐요. 밸런스 밴드는 이미 홀이랑 일렉트론이랑 굉장히 차 있는 그런 궤도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여기서 전자와 여기선 전공의 이동이 자유로운데 전자는 기본적으로 이 컨덕션 밴드로 가야지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줘야 되고 컨덕션 밴드 기준으로 이런 오메라를 따르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렉트론 모션 자체가 얘네들이 단순히 일직선상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거려요. 왔다 갔다 거려요. 랜덤 무빙해요. 랜덤 무빙을 하는데 이 랜덤 무빙이 왜 요소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단순히 금속일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 디펙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순물에 따라서 이런 얘네들이 그 전자들이 제대로 이동 안 하고 막 튕겨 갖고 뺑뺑뺑 돌아갈 수도 있어요.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건 라인 디펙트 같은 거죠. 약간 물질 자체가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접히거나 그냥 크랙 같은 거 부셔져 있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스캐터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지스티비티가 올라간다. 근데 여기 왼쪽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일렉트리컬 리지스티비티가 올라가요. 그 말은 즉슨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여기 표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디펙트의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퓨어 커퍼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저항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에 이제 니켈이나 뭐 이렇게 뭐 불순물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저항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도핑이나 알로잉이 돼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일 때는 오히려 저항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제 커퍼에 비해서 이제 니켈을 넣었을 때 왜 전도성이 올라가냐면 저항이 올라가냐면은 커퍼가 근데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결합을 이루기보다는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그 케미sorption 컴포짓 형태가 아니라 알로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밖으로 빼나가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디펙트 얘기를 저희가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레티스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크리스탈이 이루게 되고 그게 컨티뉴어스하게 돼 있으면 레티스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 기존에 여러분들 뭐 수업 들으셨 시험 문제 냈었나?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여기 디펙트가 있어요. 이렇게 원소 베이컨시나 인터스티셜 서브스티튜셔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원하지 않는 니켈 같은 애들 박히면 이제 서브스티튜셔널처럼 이렇게 박히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박혀 갖고 이러한 전자의 스캐터링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 인터스티셜이나 서브스티튜셔널이 또는 베이컨시가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에 얘네들이 니켈이에요. 만약에 what if 얘들이 니켈인데 여기에 커퍼가 박혔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도성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 위주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 위주의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게 전도도가 나쁜 놈에다가 전도도가 높은 애를 3.3이 넣으면은 전도도가 좋아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일렉트론 모션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 퓨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렉트론 모션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 디펙트, 포인트 디펙트를 넘어선 라인 디펙트, 그리고 서페이스 디펙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도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끊겨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터스티셜이나 서브스티튜셔널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을 늘려줄 수 있는 가능성, 이 알로잉 같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인터스티셜이랑 서브스티튜셔널은 뭐 약간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베이컨 씨 또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이제 라인 디펙트나 서페이스 디펙트, 이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뭐 컨덕터 기준에서는 이런 것이고, 이게 반도체 기준이나 인슐레이터 기준에서 전도성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나. 일단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제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몰레큘러 오비탈 기준으로 본딩 사이트랑 안티 본딩 사이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안티 본딩 사이트는 전자가 일반적으로 안 채워져 있는 구간, 본딩 사이트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구간. 이 사이를 저희는 밴드갭이라고 칭하고, 이 사이 페르미를 읽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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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데, 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갭이 존재하고, 얘네들이 이제 밴드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갭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낮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스테이트를 루모, 높은 에너지, 이제 전자를 줄 수 있는 그 밸런스 밴드 위치에서 가장 낮은 영역을 호모, 그래서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이고, 로이스트 unoccupied, 안티본딩 사이트가 전자가 없는 스테이트죠. 이거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금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나 인슐레이터는 뭐 사실상 못 간다.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전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라이트인데, 라이트 이외에도 다른 에너지, 더멀 에너지도 있고, 바이어스, 전기적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다양한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룸으로 가기 쉬운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뭐 좋다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룸으로 빨리 가는 게 전도성이 높을까요? 어, 느리게 가는 게, 힘들게 가는 게 전도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룸으로.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밴드갭이 낮으면 전도성이 높다.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박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갭이 높으면 전도성이 낮다. 물론 이거 플러스 이제 개념이 들어가겠죠. 이건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개념이고, 여기서 페르미 레벨, N타입이면 이렇게 됩니다. N타입이면 기본적으로 전도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컨덕션 쪽에 함유할 수 있는 전자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밴드갭 이외에도 페르미 레벨이 중요하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성, 이제 밴드 이 오비탈을 좀 해석을 하려면은 이 그래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토믹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리고 아이오닉 레디어스. 이제 원자의 반지름은 아래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결합의 강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가면 커진다. 너무 쉽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체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고체 이게 하나의 크리스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되고 있겠지. 크리스탈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 여기 이거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재료다 보니까 센트럴 메탈이 있고, 여기에 리간드들이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전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되게 재밌네요. 그냥 옛날에 했던 공부 또 하는 느낌이라. 이게 약간 연구하다 보면은 그냥 굉장히 비슷한 루틴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센트럴 메탈에 있고 여기 옆에 리간드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메탈이나 리간드는 원자 핵이 있고 이제 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자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자구름 채우기 없음. 이게 전자구름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금속. We call this as a metal. 메탈. 얘는 메탈이고 여기 지금 여기 중심으로 또 리간드들이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리간드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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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형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얀텔러 디스토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유 중 게 뭐냐면은 이 여기 리간드잖아요. 이 전자의 아토믹 레디어스의 크기랑 일렉트론 어프리니티에 따라서 이 리간드들이 엄청 클 때가 있어요. 엄청 큰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리간드들이 그냥 메탈에 비해서 리간드들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면 얘네들이 약간 탈이 나게 돼요. 탈이 난 뭐야 이거. 탈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전자 구름 사이에 여기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요. 여기 이상한 교집합이 생겨요. 이렇게 많냐. 교집합이 생기게 돼요. 전자구름 간의 충돌. This is called the 전자구름 간의 충돌. 안 지울게요. 네, 안 지울게요. 전자구름 간의 충돌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오비탈들이 찌그러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래 밴드갭이었는데 얘들이 컴프레스 되거나 일롱게이티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이거 글자 사이즈 좀 줄여야겠다. 12로 줄일게요.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특정 결합의 길이를 갖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 간섭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늘려요. 결합의 길을 늘려요. 결합의 길을 쭉 늘리고 얘네들도 재배치라기보단 이 결합의 길이를 조절해서 최대한 이 전자 구름 간의 교집합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에너지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재배치를 하게 돼요. 결합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이 재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합은 좀 가까워질 거고 여기 결합은 되게 멀어져요. 왜냐면 전자구름 간의 리간드들 간의 전자구름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결합이 약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 리간드는 굉장히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어,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결합이 멀어지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줄어드니까 약한 영역. 그러니까 일롱게이티드 되면 여기 길어진 영역은
약한 영역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롱게이티드 된 상태로 돼요. 쉽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안정화 되려고 이렇게 일롱게이티드나 컴프레스드 버전으로 해서 일렉트론 클라우드의 교집합을 상쇄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합이 자체적으로 안정화시키려 했으나 결합이 늘어난 곳은 불안정.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얘네들끼리 에너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디스톨션 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길게 이게 가까워진 데는 이제 반응성이 줄어들겠지만, 길어진 곳은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상태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얀텔로 디스톨션이 일어나면 원래는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일롱게이트 되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밴드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밴드갭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벌크한 리간드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얘들이 일렉트론 클라우드에 의해서 서로 밀쳐내려는 반발력 때문에 얘들이 밀쳐낸다. 그래서 얘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난 질문에 대해서 리간드들의 사이즈를 중심 금속 크기를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되죠. 키우거나 줄이거나. 중심 금속을 키우면은, 이해되시나요? 중심 금속을 키우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우면은 얘네들이 이제 멀어지겠죠.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결합을 하게 되면. 그쵸? 왜냐면 결합은 최외곽 전자랑 하니까. 반대로 반대로 얘들의 사이즈 저희들이 줄여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스테릭이 줄어들겠죠. 이해 가시나요? 리간드들의 사이즈는 작게 하고, 중심 금속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얀텔러 디스톨션이 줄어들어요. 디스톨션이 줄어든다. 그 말은 즉슨 밴드갭이 커진다. 그쵸? 왜냐면 디스톨션이 일어나야지 얘들이 밴드갭이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맞죠? 밴드갭이 작아지는 조건에는 디스톨션이 조금 일어나면 돼요. 디스톨션 많이 일어나면은 밴드갭이 작아져요. 전도성이 늘어나네. 밴드갭이 커진다. 전도성이 낮아지고 물질이 안정해진다. 이거는 이제 세라믹 기준이에요. 세라믹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산화물 기준 밴드갭이 작은 게 예, 뭐 이렇습니다. 그냥 금속은 애초부터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밴드갭이 없죠. 밴드갭 없다고 해서 얘들 불안정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어차피 부도체에선 저희가 밴드갭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기 안 해요. 그건 그냥 부도체예요. 정기적 특성이 없어요. 너무 높으니까. 너무 밴드갭이 높으니까. 근데 세라믹은 이제 반도체 재료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전도성을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밴드갭에 따라서 이제 전도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러한 세라믹 같은 경우는 뭐 물질 원소 하나가 아니라 얘들이 이제 옥사이드나 설파이드나 이런 거 리간드들이 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리간드들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전도성이 평가가 된다. 몇 장 남았지?
그래서 밴드 갭이 이렇게 있고 컨덕션 밴드 사이트가 있고 네.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미 레벨 자체가 이제 전자가 얼마나 컨덕션에 올라갈 수 있냐. 확률적인 분포를 나타낸 거로서 기본적으로 페르미 레벨이 N타입에 있으면 동일 밴드 갭 선상을 가져도 페르미 레벨이 N타입에 가 있으면 그 컨덕션 위치에 가 있으면은 전도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어 일반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쪼끔 여기서 이제 심화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기적 성질하고 연력학적인 성질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물질도 배우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찌 됐건 여기 신소재 미래 기술인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긴 할 텐데 간단하게 맛만 보고 끝내시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 소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소자 하면은 전기가 흐르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얘네들은 전극으로서 쓰면 돼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구리선 이제 저희 전기.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즘 디바이스란 뭔가 신호에 맞춰 입력을 하고 편향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풋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 커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0을 눌렀어요. 핸드폰으로 뭐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싶어서 번호를 눌렀어요. 얘네들이 어머니한테 입력을 하면은 아웃풋 찍혀 갖고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 갖고 이제 신호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인풋인데 그럼 여기 센서가 들어가죠. 센서. 모션 센서, 터치 센서 등등등등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얘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말은 즉슨 스위치가 하나의 무슨 명령이자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입력하게 되면 얘네들이 수행하기 위한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이게 전자.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 때나 금속처럼 아무 때나 전자를 주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저희가 입력하는 거 외에도 그냥 랜덤리 무빙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자를 만드는 게 이러한 특정 장치를 만드는 게 제가 왜냐하면 장치공학으로 박사를 했었으니까 장치를 만드는 게 이제 누르게 되면 얘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반도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 명령하고 반응하는 거에 가장 기초적인 그 P타입하고 N타입 반도체가 가장 기초적인 유닛입니다. 그래서 P타입하고 N타입 반도체를 연결하면은 N타입에선 전자가 흐르고 P타입에선 전공이 흐르겠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전공은 일로 가고 이제 전자는 일로 가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형성해서 전자와 일렉트론과 홀, 전자와 전공이 회로를 통해 만나면 이게 에너지로 발현. 이게 홀과 홀 플러스 일렉트론이 겹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시그널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N타입만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발생하려면 시그널을 발생하려면 홀과 일렉트론이 둘 다 필요해요. 전자만 전달하면은 그거는 그냥 전자 전달하는 거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뿜어야 되잖아요. 시그널 이제 뭔가 에너지를 뿜으려면은 그 전자와 홀이 두 개가 겹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나 어떤 디바이스 소자를 만들 때 P랑 N타입을 같이 겹쳐요. 그걸 저희는 PN 정전이라고 합니다. 필드에 따라서 뭐 PN 정전 이렇게 이루는 건데 그래서 N타입이랑 P타입이랑은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잖아요. 둘이 겹치게 되면 이렇게 그 얘들이 이렇게 PN타입이 이렇게 아래처럼 이렇게 뒤틀리게 되는데 그래서 페르미 레벨에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PN 정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N타입하고 P타입이랑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PN 정션을 붙이게 되면은 밴드가 이렇게 쉬프팅 되면서 이렇게 페르미라벨은 동일선상에 있고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 얘들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2번의 그림이 맞는 거고 1번, 3번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오류의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는 이러한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PN 정션이 이렇게 정션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 지점으로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 디플리션 리전은 잘 봐요. 전자는 여기로 흘러요. 일렉트론 일렉트론은 여기로 흐르고 맞나? 이거 왜 맞지? 근데 이거 왜 이상하게 그렇네. 일렉트론은 그-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오르고 홀은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이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되게 되면 이 디플리션 리전은 일렉트론과 홀의 과농도 구간. 왜냐면 여기서는 홀이랑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과농도 구간이라 해서 홀과 일렉트론이 맞닥 들리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홀이랑 어찌됐건 일렉트론은 컨덕션을 통해서 흘러야 돼요. 홀은 밸런스를 통해서 흐르는 게 맞아요. 그쵸? 홀은 여기 통해서 흐르고 여기는 이제 전자는 컨덕션을 가서 흘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디플리션 구간에선 얘네들이 서로 어, 그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결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저희는 소위 이거를 리컨비네이션 포지션 리컨비네이션 여기라고 합니다. 리컨비네이션 영역이라고 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좀 터널링 효과라고 해서 단순히 하지만 이제 디플리션 리전 DR이라 할까요?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되면은 오히려 리컨비네이션보다 좋을 수 있다. 리컨비네이션도 일어나겠지만 리컨비네이션 되는 양보다 이 자연스럽게 터널링. 그러니까 얘네들이 디플리션 리전이 얇으면은 얘들이 이제 이 영역에서 전자와 홀이 이제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동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리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전자랑 홀이 흘러야 되는데 얘들이 다시 재결합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밴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홀과 전공의 양이 많아지고 리컨비네이션 되는 양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훨씬 더 개선된 현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태양전지인데 이건 태양전지인데 이제 여기서 Y축은 에너지예요. 여긴 이제 N타입이고 여기는 이제 P타입인데
이 중간에는 이제 인터미디엇 타입이라고 해서 I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그냥 중간은 무시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자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흐르고 컨덕션에 따라서 PN 정션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쪽으로 흐르고 전공은 이쪽으로 흐른다. 전공은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근데 여기선 지금 디플리션 리전 그 묘사 안 했죠.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이런 디플리션 리전을 가지고 모든 막질들은 디플리션 리전을 가지고 물질과 물질이 맞닿게 되면 특히 방막에서 맞닿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개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물질들이 닿게 되면은 저희들이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디플리션 리전을 반도체 물질들끼리 닿게 되면은 디플리션 리전을 가지고 전자와 홀이 전공이 흐르게 되는데 얘들이 금속이랑 닿잖아요. 금속이랑 반도체랑 닿으면은 디플리션 리전이라기보다는 워크 펑션 기준으로 얘들이 셔키 컨택 아니면은 오믹 컨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워크 펑션 메탈이 그 워크 펑션 여기 페르미 레벨이죠. 그러니까 위에 백큐ම්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지만 위에 백큐ම් 레벨이 있어요. 절대적인 자유전자고요. 거기서 페르미 레벨 여기가 이제 워크 펑션인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워크 펑션이 메탈이 크고 금속이 작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런 식으로 컨택을 이루게 돼요. 얘들이 샤키 컨택이라고 하고 반대로 금속의 워크 펑션이 더 작고 반도체 물질의 그 페르미 레벨이 더 크면은 얘들이 이제 오믹 컨택, 미크로 오믹 컨택. 근데 전자가 우리가 소자를 만든 PN 정션 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전극을 깔게 되는데 금속의 전극을 깔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반도체 있는 거고요. 반도체 물질 있고 양쪽에 전극 이렇게 있는데 이 마지막 전극단에서 셔키 컨택이 있는 게 좋을까요? 오믹 컨택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셔키 컨택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믹 컨택은 이렇게 되면 전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금속에서 반도체로 보낼 수도 있고 반도체에서 이제 금속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믹 컨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지만 또 바로 쉽게 리버서블한 전자들이 쉽게 리버서블하게 오는 그래서 다시 밸런스로 가는 얘네들은 이제 밸런스 밴드가 없는데 밸런스 밴드 있죠. 근데 이제 컨덕션이랑 밴드스랑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시 리버서블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고 샤키 컨택은 어찌됐건 여기 이렇게 딱 팁이 뾰족하게 나와 있어 갖고 얘들이 이 베리어만 넘으면은 다시 리버서블 하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샤키 컨택일 때가 전도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베리어가 높으면은 가긴 힘들겠지만 반대로 돌아오는 것도 적고 너무 낮으면은 오믹 컨택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월크 펑션과 페르미 레벨의 위치 그리고 컨덕션 밸런스 밴드의 포지셔닝을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 그, 어, 모디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제 제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때 나중 수업 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얘네들이 이렇게 쑥쑥쑥쑥 이어져서 반도체 물질과 금속을 서로 붙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디플리션 리전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좋아요. 여기에 저항이 많이 계면이죠. 계면에서 저항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으면 좋으니까 저희가 얘들을 피지즈 옵션을 하지 않고 케미즈 옵션 실제로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막과 막 사이에 그런 어 일렉트리컬 로스, 전기적인 로스를 최소화하여 이런 디플리션 리전을 줄인다.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이거 뒤집으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도체, 인터미디엇 반도체,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이제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얘들이 전자와 전공을 형성시키면서 전자는 일로가 알루미늄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전공은 높은 에너지로 가니까
이제 밸런스에서 이제 쭉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찌됐건 이제 방막 디바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면 막질과 막질 사이에 이 디플리션 리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전자의 이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물질들을 다양하게 조성 같은 거를 변화시켜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원소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런 리간드나 그 중심 금속을 키우고 줄임을 통해서 밴드갭을 조절하고, 밴드갭 속에서 또 저희들이 추가 전도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도 물질을 다르게 투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전자 페이버한 또는 홀을 잘 이동시킬 수 있는, 왜냐면은 전자를 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도도, 전기 전도도라고 하면 전자전도, 일렉트론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공 전도도라는 것도 있어요. 전공 전도도는 말 그대로 홀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영역, 전자는 잘 이동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PN 정션에 존재하는 거고, PN 정션일 때는 P타입 같은 경우에는 홀 모빌리티가 높은 애들, 전공 모빌리티가 높은 애들로 선정을 하고, N타입일 때는 전자 모빌리티가 높은,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높은 애들로 하는데, 이때 N타입에서는 페르미 레벨 위치가 굉장히 위에 산정돼 있고, P타입일 때는 아래 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옆에 전극을 붙이더라도 이제 아마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P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미 레벨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펑션이 크겠죠. 백큐 레벨과의 차이니까 월 펑션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오미 콘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P타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N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쇼키 컨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둘 다 셔키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조금 오늘 내용이 많다 느낄 수도 있고 어렵다 느낄 수도 있지만 항상 질문해 주시면 되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험 전에 많이 카톡도 주시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전 중간고사 어렵게 냈다 생각했는데 너무 잘 보셔 갖고 따지고 보면 괜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잘하시고 계시니까 일단 어려운 거 있으면은 저한테 항상 알려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